노동자가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한다. 노발 대발! 안녕하세요. 네. 김승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승주 씨. 반갑습니다. 네. 조경입니다. 예, 우리 소장님 열심히 일하시잖아요. 일 열심히 또 하는 척이라도 열심히 하죠, 또 제가. 아유, 실제로도 열심히 하시잖아요. 근데 또 일터에서 생긴 그 질병이라던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또 소장님이 전문가시잖아요. 전문가로 해주시니까 네. 또 어깨가 으쓱해지네요. 그렇죠. 일터에서 생긴 뭐 직업병, 뭐 네. 산업재 이런 쪽에 제가 일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노발대발을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조 소장님을 검증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증이요? 예, 검증. 야, 긴장하시고요. 긴장되네요. 네. 뇌병이라는 게 있는데 뇌병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혹시 안전대가 우리 조 소장님 알고 계신가요? 뇌병. 네, 뭐 이거 네이베 병 뭐 이런 준말은 아니고 뇌병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야, 이게 무슨 말인지 예, 사실은 모르시겠죠? 네, 모르겠는데요. 이게요, 사내 메신저나 왜 깨떡 같은 데서 업무 지시가 내려오면 우리가 확인할 때가 있잖아요. 아, 그렇죠. 거기서 위에서 일단 내려오기 때문에 네라고는 또 못하겠고, 그렇다고 냉 이렇게 하자니 이건 또 장난스러운 느낌이 들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직장인들이 해법을 찾은 대답 바로 넵! 이라고 합니다. 그걸 반복하다 보니까 뇌병, 요즘 흔하게 직장인들이 앓고 있는 질병이라고 합니다. 야,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까지 이해가 가네요. 네, 뇌병. 네, 네. 사실 저도 뇌비란 말 잘 쓰니까. 저도 많이 쓰거든요. 예. 아마 오늘 저희 이제 방송 들으시면서 뇌병 처음 들어본 분들도 있으실 텐데 그 외에도요. 일하기가 싫어서 나는 말을 잃을 상태다. 이렇게 해서 일하기 싫어증도 있고요. 일하기 싫었죠. 예, 일터에서 근무하는 게 진짜 시집살이 하는 것 같다라는 말에서 나온 직장살이, 또 나는 회사에서 가축처럼 일만 합니다라고 해서 사축이라는 오픈 신조어들이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많아졌다고 합니다. 야, 사축까지 나왔네요. 사축까지. 그러니까요. 야, 우리가 이게 직장 다니는 이유는 네. 예? 또 자기의 개발을 위해서 또 가족을 위해서 또 즐겁고 행복하자고 하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일터로 그렇죠. 가는 거잖아요. 네. 야, 그런데 그 직장 안에서 이러한 용어들이 나온다는 게 네. 참 씁쓸하고 뭐 좀 안타깝고 막 그러네요. 그렇죠. 예. 우리나라 노동자들이요, 일하기 싫어도 하루살이 가는 직장살이를 하더라도 사축이어도 예. 우리나라 노동자들 이런 거 다 물리치고 네. 힘내서 네. 열심히 네. 일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예, 당연한 말씀을 하시는데 왜 개인의 생각이 저렇게 많이 들어간다는 느낌이 그렇죠. 드는 걸까요? 여기 저는 이게 사축이란 말에 이렇게 왜 와닿는지. 그렇습니다. 여튼 저희 소장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오늘도 아마 모르는 사람들이 가득 찬 출퇴근 버스에 계신 분도 있으실 테고, 지하철 한켠에 또 타고 있는 우리 노동자분들도 계실 테고, 일터에서 하루하루 보내고 잠깐 동안의 쉼을 가진 그런 현실 노동자들 계실 텐데요. 소장님 말처럼 모두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나라 모든 노동자분들 힘내십시오. 너무 힘이 넘쳤나? 너무 넘쳤어. 왠지 노래를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비가 오면 생각나는이 아니라 더워지면 더욱 보고 싶은 그 사람, 이렇게 노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왜냐면 청량감 가득한 목소리로 노발대발의 모든 화를 식혀주는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예. 낭낭 공주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낭낭낭낭. 매일 보는 매일노동뉴스의 연윤정입니다. 야, 정말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 날씨 너무 덥죠? 비도 네. 갑자기 많이 오고 후덥지근한 날씨에 참 더운 것 같은데 어떻게 잘 지내시나요? 네, 뭐 잘 지내고 있는데요. 네. 네, 저도 좀 뇌병 질환자가 아닌가. 여기저기서 환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네. 예. 이거 새로운 또 직업병인데 이거. 그러게요. 그래서 저도 뭐 더운 날씨에 네. 그 시원한 소식들을 전해드리면 좋을 텐데 사실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마음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도 어떤 성격의 이슈가 됐든지 또 외면하지 않고 저희가 눈과 귀를 열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아무래도 내일 이슈가 해야 할 역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첫 번째 이슈부터 연 기자와 함께 저희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최저임금위원회 정성화 물꼬를 트다로 잡아봤습니다. 야, 음. 승주 씨, 네. 제가 이 시점에서 넌센스 퀴즈 하나 내볼까요? 네. 세상에서 제일 가난한 왕이 누군지 아세요? 이거 알고 있지만 모르는 척하기도 상당히 힘드네요. 저 네, 모르는 뭐죠? 걸로. 그럼 모르는 걸로 하고 제가 정답을 알려드릴까요? 네. 세상에서 제일 가난한 왕은 바로 최저임금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이슈의 키워드에 나오죠. 최저임금. 네, 연 기자님 어떠세요? 좀 이 이야기 들으면서 좀 씁쓸함이 좀 드실 것 같아요. 씁쓸한 생각. 네, 저도 네. 답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 다 알고 있었어요? 나만 뭐 모르고 있었구나. 최저임금법 개정 이후에 사실 이게 정부가 일방적으로 좀 추진한 거잖아요. 국회에서 그 최저임금위가 파행을 이제 거듭해 왔었고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심의 시한이 임박해 오면서 네. 이 한국노총이 극적으로 최저임금위원회 그 복귀를 선언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과 이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그러니까 심의 시한 전날이죠. 그러니까 심의 시한은 6월 28일이었고 그 전날인 27일에 네. 국회에서 고위급 정책 협의회를 열고 최저임금 제도 개선 및 정책 협약 이행에 관한 합의문에 서명했습니다. 예, 합의문을 좀 보면요. 네. 최저임금법 개정에 직접 영향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고 네.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정책 협약을 체결하고 이행을 확약한다. 라면서 이제 5가지 제도 개선과 정책 협약 이행에 합의한 겁니다. 일단 그 합의문의 내용들, 합의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을 텐데 구체적으로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연 기자님? 네네, 그 5가지 네. 이제 사항을 좀 보면은 네. 첫째, 가구 생계비 고려 등 결정 기준과 준수일 제고 같은 최저임금 실효성 확보 방안을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 두 번째,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통상임금으로 간주하는 노동관계법 제도 개선. 네. 세 번째, 사회보험료 지원, 근로장려 세제 확대 등 저임금 노동자 보호 방안 마련. 네 번째,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지불 능력 제고 및 경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 강화. 예. 그리고 마지막, 노동 존중 사회, 소득 주도 성장 등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상시적인 공조와 정책 협의 활성화에 공감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국회가 일방적으로 그 최저임금법을 이제 개정을 해서 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났잖아요. 그럼 이렇게 드러난 문제점을 어떻게 개선하기로 합의했는지 조금 더 알려주시면 좋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럼 이제 어떻게 앞으로 이제 추진할 거냐를 네. 봤을 때 일단은 이제 양측은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액을 고시한 뒤, 그러니까 지체 없이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한다라고 이제 합의를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통상임금 산입 범위 확대 논의와 함께 개정 최저임금법이 현장에서 오남용되지 않도록 취업 규칙 불이익 변경 특례 규정에 대한 기준과 절차도 명확히 한다라고 이제 분명히 했고, 네네. 그리고 개정 최저임금법 시행 시기에 맞춰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도 추진한다라고 합의를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합의문에 최저임금법 개정안의 잘못된 내용과 적용 당사자 관련 법제도 보완, 네. 개선 방안을 담았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서민의 삶이 더 나아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면 한다라고 네. 주문했습니다. 사실 그 개정 최저임금법이 현장에서 오남용될 수 있는 그런 경우의 수들에 대해서 저희 이야기를 나눴었잖아요. 그랬었죠. 정말 뜨거운 토론처럼 말씀들을 나누어 주셨는데 오남용되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이 부분이 일단 귀에 쏙 들어오긴 합니다. 그럼 이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걸까요, 기자님? 어떻습니까? 네, 이제 합의를 하면서 네. 이제 공은 최저임금위원회로 넘어가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최저임금위원회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전체 회의를 열었어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결정 사항이 7월 14일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 데드라인으로 잡는다라고 이제 여기서 결정을 했고, 네. 여기에는 이제 노동자위원이 이제 앞으로 참여를 하게 된다는 거죠. 이제 한국노총이 일단 합의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한국노총에서 추천한 노동자위원이 이제 합의한다라는 전제하에서 이제 앞으로 전체회의를 열어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근데 이렇게 되면은 내년도 최저임금액이 결정이 되겠죠. 네. 그러면 8월 5일에 2009년 최저임금을 공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2019년 최저임금을. 그렇죠. 이 8월 기한이 5일에. 별로 이제 안 남았네요. 네, 얼마 안 남은 굉장히 거죠. 이게 철저하게 또 네. 빠르게 진행을 그렇죠. 해야 될것 앞으로 이제 같네요. 2주 남은 거예요. 7월 어. 14일까지. 그러니까 노동자위원은 최선을 다해서 논의에 임하게 되겠죠. 진짜 얼마 남지 않았네요. 네. 네. 네, 그렇다면 향후 어떻게 전개가 될지 좀 지켜봐야겠네요. 네. 그래서 제가 향후 어떻게 전개될지 자세한 건 전화 연결을 해서 직접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이신 정문주 최저임금위 노동자위원에게 지금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정문주 위원님 나와 계신가요? 예, 네, 반갑습니다. 그 최저임금법 개정 후폭풍 속에서 최저임금이 복귀를 선언하는 게 사실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복귀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협상에 나서기로 한 배경부터 한번 말씀을 해주실까요? 그죠. 뭐 가장 큰 문제 자체는 최저임금 법 자체가 개혁이 돼서 그 그릇이 네. 손상이 되었지만 그릇 안에 담을 소위 수준, 최저임금 결정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네. 잘 아시다시피 6월 28일 네. 지난주 목요일이 최저임금 결정 법정 시한이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장관이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고시를 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 법정 시한을 넘겨서 논의를 한다 치더라도 7월 중순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결정을 해야 돼요. 만약에 최저임금 결정을 하지 못하게 되면 뭐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어쨌든 한국노총 최저임금위원이 모두 5분인데요. 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이 권한 자체를 아예 행사하지 않고 제도에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마냥 장외에서 투쟁만 할 수는 없었다라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특히, 그런 의미에서 그렇죠. 그리고 특히 이제 최저임금 당사자들의 목소리도 계속 나왔잖아요. 그렇죠. 500만 명이나 이르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그 생존권과 관련된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 그러면 최저임금 법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제도 문제는 이 문제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6월 27일 날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서 제도 개선과 관련돼서 보고를 드리고 민주당과 정책연대협약 당사자로서 합의문을 위원장께서 날인하셨는데요. 그 주요 내용들을 보게 되면 법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내용들 좀 일부를 잡아내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가장 큰 게 이번에 법 개혁으로 인해서 통상임금 자체가 줄 수 있다 이런 이제 문제제기가 있었는데요. 그렇죠. 그게 좀 가장 중요하죠. 네네. 예. 이 통상임금을 산입 범위가 넓어진 것만큼 같이 맞추는 연내 그런 조치가 있었고요. 지금 복리후생비라든지 취업기치 불입변경과 관련돼서 몇 가지 독소조항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사안들은 어차피 시행하기 이전에 그러니까 올해 연말까지죠. 계속해서 우리 한국노총, 우리 노동계 전체가 제도 개선 추진들을 전개해 나가야 될 과제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특히 이제 말씀해주신 이제 통상임금으로 이제 간주하는 이제 문제를 또 연내 해결하셔야 되는데, 근데 이제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해소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그 독자들에게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산입 범위가 넓어지게 되면 사실 최저임금 인상폭 자체가 줄게 되고. 통상임금, 그러니까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이 사실 기본급하고 고정 수당인데요. 현재로서 봐서는. 이 비중 자체가 줄어서 상대적으로 잔업수당이나 이런 것들이 줄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통상임금 범위를 같이 맞춰주지 않게 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통상임금 범위 자체를 넓게 해석하는 이 문제로 접근하게 됐던 것들이고요. 현행 근로기준법에 보게 되면 시행령에 통상임금 정의 규정이 있는데 이것을 근로기준법 모법을 개정해서 통상임금의 범위 자체를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포함된다라고 하는 간주 조항을 만들어야 될 것이고요. 예, 만약에 연내 이 법 개정이 안 되면 어떡하냐 이런 이제 우려도 있어요. 그렇죠. 야당들의 반대나 이런 것들 야당의 때문에. 반대 또 재계의 반발이 또 예상이 되지 맞습니다. 않아요? 네네. 그래서 정부가 국무회의 통과만으로 가능한 시행령. 그러니까 현재는 최저임금 문제와 관련된 통상임금 문제가 근로기준법 모법이 아니라 시행령 6조에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에 조항 하나를 신설하면 가능합니다. 네네. 아무튼 굉장히 넘어야 될 산이 좀 많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일단은 이제 앞으로 2주가 남은 거잖아요. 그죠. 네, 7월 이제 14일 이 최저임금위가 이제 데드라인으로 이제 정했는데, 이제 앞으로 그죠. 노동자위원들께서는 어떻게 이제 최저임금 논의에 임하실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일단 뭐 최저임금 결정에 있어서 가장 큰 승리 조건은 노동자위원들 전체 9명이 같이 참여를 해서 소위 표결이 가더라도 이길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9명 중에서 5명이 우리 한국노총이고요. 내부는 또 민주노총이에요. 그렇죠. 물론 최저임금법 개혁 투쟁을 전개하고 있고 이런 어려운 과정에서 복귀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전체 저임금 500만 명이 이르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어떻게 우리가 위임받은 권한 안에서 양재노총이 풀 것인가 이렇게 용기를 내야 될 것 같고요. 그 선상에서 앞으로 남은 2주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저임금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생명줄 내가 탄탄히 만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주 방금 그 전화 연결을 설명해 주신 우리 한국노총 네. 정문주 지금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이시죠? 네. 야, 근데 이분 평소보다 오늘 훨씬 말씀을 잘하시네요. 잘하신 건가요? 굉장히 차분하게. 네. 아, 네. 원래 평소에도 말씀은 잘하시는데 굉장히 흥분을 그죠? 흥분하시고 급하시는데 네. 네. 요즘 뭐 차분하게 좀 방송을 아시는지 오늘은 아주 차분하게 잘해주셨어요. 네, 네, 잘 말씀 들었습니다. 잘해주시면 예, 돼요. 목소리도 네. 좋으시네요. 일단 네. 뭐 언급해 주셨지만 그 이제 7월 14일이 데드라인이고 8월 5일에 이제 2019년 금액에 대해서 공포를 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최저임금 관련 이슈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노동자위원분들 어깨가 너무너무 무거울 것 같고요. 네. 이제 최저임금 1만 원. 이 이제 대통령 공약이잖아요. 이걸 위해서 이제 노동자위원들께서 굉장히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네. 네, 응원을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최저임금 그 노동자위원들 어깨에 돌이 있다고 그랬는데 저희가 이 팟캐스트 노발 대발을 진행하면서 네. 그 돌을 내려드릴 수 있도록 많은 청취자분들 네. 또 국민들에게 이 최저임금의 그 정당성 네. 이런 부분을 널리 또 우리가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볼까요? 네. 기자님 어떤 내용이 다음 키워드가 될까요? 희망 고문 속 30번째 죽음입니다. 네, 좀 짐작하실 것 같은데, 네네. 네, 이제 얼마 전에 그 쌍용자동차 해고자의 자살 소식이 전해졌어요. 네. 그래서 또 우울한 소식을 전하게 음. 돼서 저도 참 안타깝습니다. 이 쌍용차 해고 문제는 2009년도부터 시작되었었죠. 10년을 복직이라는 희망 속에서 견딘다는 게 네.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었을까. 그럼요. 네, 계속 희생자만 늘고 있어서 정말 마음이 무겁습니다, 진짜. 네, 저도 정말 그런데요. 6월 27일 오후에 이제 경기도 평택시 야산에서 이제 쌍용차 해고자 김아무개 씨가 숨져 있는 것을 경찰관이 발견을 했습니다. 네. 근데 앞서 이제 고인은 같은 날 오후에 이제 아내에게 그동안 못난 남편이 고생만 시키고 마지막에도 빚만 남기고 가는구나. 사는 게 힘들겠지만 행복해라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요. 네. 또 이제 같은 시각에 동료 해고자에게 형 그동안 고마웠어요. 신세만 지고 가네요라는 문자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사실 그 기다리는 10년 동안 얼마나 힘드셨을까 저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해고의 충격은 또 그대로 고스란히 떠안고 생활고까지 시달리셨다면 네. 그 시간이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맞습니다. 네. 고인은 2009년 그 쌍용차에서 해고된 뒤 심한 생활고를 겪어왔고요. 고인이 이제 최근 언론과 인터뷰에서 취업하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신용불량자가 됐고 회생 절차를 밟고 싶어도 변호사 비용이 없어서 불량 딱지를 떼지 못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생활의 어려움을 털어놨고요. 네. 고인은 2009년 이제 8월 5일에 파업 중에 예. 쌍용 자동차 조립공장 옥상에서 경찰 특공대원들에게 방패와 곤봉으로 집단 폭행을 당했고요. 그 뒤에 이제 구속이 됐었죠. 이게 가장으로서 예. 이 생활고를 겪었다는 거, 음. 이 가장의 책임을 지지 못했다라는 그런 아마 그 무거운 마음이 있었을 텐데, 그렇죠. 거기다가 이게 지금 경찰 특공대에게 지금 폭행을 당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런 폭행을 당하면 정신적인 그 트라우마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렇죠. 이 네. 트라우마가 있으면 정상적인 삶을 사실 살아가기가 되게 어려운 그럼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럼요. 그렇죠. 그래서 예. 실제로 이제 고인께서는 네. 이제 그 인터뷰에서 조립공장 옥상 위에서 이제 폭행당한 일을 10년 동안 가족에게 말하지 못했다라면서 그 심한 트라우마를 털어놓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말씀하시기를 네. 끊임없이 맞았다. 시뻘겋고 시퍼런 멍이 온몸을 뒤덮었다라고 이제 당시를 회상을 했고 네. 그런 가운데서도 이제 희망의 끈을 놓지를 않으셨대요. 그래서 이제 그 최근에 밤에 화물차도 운전하고 낮에는 미장 일도 하면서 이 두 가지 직업을 가지면서 열심히 복직이라는 그 희망을 끝까지 이제 가졌다고 하시네요. 아마 이거를 가족들에게 이야기조차 못하고 혼자 얼마나 속으로 소가리를 하시고 끙끙 앓아오셨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니까 더 안타까운데 네. 사실 그러네요, 그렇게 진짜. 진압을 했었던 경찰들은 그렇다면 어떠한 처벌이 좀 뒤따랐을까요? 어땠을까요? 아마 예상하셨겠지만 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10년 아. 동안 아무런 네. 경찰은 아무런 처벌도 받은 적이 없고요. 오히려 당시에 이렇게 주도했던 사람들은 진급하고 상장도 받고 그랬다고 하고요. 네. 아니 진급을 하고 상장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전해드린 이슈 중에서 법원 농단 얘기를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 법원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쌍용차 정리해고는 적법하다라고 대법원에서 판결했잖아요. 이게 바로 이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에 내려진 판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재판거래 대상 판결로 지목된 건데 여기 희생양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쌍용차 해고 노동자의 그 사망, 네. 자살이죠. 이거는 국가에 의한 그 살인이에요, 살인. 국가가 노동자를 죽인 거죠. 예? 아니 깡패도 아니고 경찰이 노동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게다가 가면을 쓴 악의 탈을 쓴 그 판사들이 이런 판결을 내려가지고 결국은 노동자를 죽게 한 거잖아. 이거는 산재를 넘어서 국가에 의한 살인인 거죠. 이게 국민들이 기억하고 국가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회사 책임도 적지 않아요. 그죠? 그렇죠. 지난해 상반기까지 해고자 전원의 복직을 합의해놓고 약속을 이행을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맞습니다. 말이 됩니까? 네. 아니 현재는 어떤 상태인가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합의를 했잖아요. 근데 복직은 45명에 불과했고요. 아직도 120여 명의 해고자는 공장 밖을 맴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는 이제 해고자 전원 복직과 복직 시한을 정하라는 그 쌍용차 지부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고요. 교섭도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고인께서 이제 마지막 복직의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계시다가 결국은 이제 이런 그 선택을 하셨다는 거는 경찰, 법원, 그 회사 이 모든 상황이 고인을 죽음으로 몰아갔던 거라고 보는 거죠. 예, 사실 그 10년이 지나도록 이렇다 하게 해결된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상황에서 희생자만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게 어찌 보면 우리 이웃의 이야기잖아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더 답답하고 화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더 이상의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빨리 해결책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씁쓸한 마음으로 또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뭘까요? 네. 다음 키워드도 조 소장님의 혈압을 좀 올려주는 키워드인데. 또 올라갑니까? 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도. 네네. 키워드는 네. 노동계 죽이기에 앞장선 노동부입니다. 이것도 열받네. 아니 노동부가 노동자를 보호해야 되는 부서 아니에요? 근데 그렇죠. 어떻게 노동계를 죽인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여기도 노동부도 양파예요. 정말 끝도 없이 까도 나오는데 또 그렇죠. 나올 게 있었단 말입니까 이게? 그렇죠. 계속 파도 또 계속 줄기가 나오는 그런 것 같은데요. 네. 지난주 전한 노동계 와해 공작의 산물 국민노총편에 이은 소식입니다. 네. 네, 검찰이 6월 19일에 양대노총 죽이기를 위해 제3노총 설립을 지원한 혐의로 노동부를 압수수색했다는 네. 소식을 전해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앞으로 이 검찰의 칼끝이 어디로 향할지 보자라고 했는데 결국은 이채필 전 노동부 장관에게 칼끝이 향했고요. 네네네. 예, 이 전 장관은 6월 25일에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 이채필 전 장관에게 적용되는 혐의가 뭘까요? 네, 그 이채필 전 장관은 2011년, 2012년에 네. 양대노총 중심이던 노동운동을 분열시키기 위해서 당시 자신의 정책보좌관이던 이동걸 전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과 공모해서 국정원으로부터 1억 7천여만 원을 받아서 네. 국민노총 설립을 지원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고요. 네. 그래서 검찰은 25일 소환 전에도 29일에 이 전 장관 그리고 이 전 위원장 집을 압수수색했죠. 야, 그럼 결국 또 이 국정원 특수활동비에서 이 자금이 나온 거예요? 그렇죠. 결국은 또 국정원입니다. 그래서 국정원 특수활동비에서 마련했다는 건데요. 그 이채필 전 장관이 임태희 당시 대통령 실장에게 3억 원을 부탁을 했고요. 그리고 임 전 실장이 이제 당시 민병환 국정원 2차장에게 연락을 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요구 금액은 3억 원이었는데 국민노총에 실제 흘러간 그 자금이 1억 7천여만 원이다라고 검찰을 보고 있고요. 네. 그렇다면은 나머지 돈은 1억 3천이 비네. 네, 누가 가로챘을까라는 이 가능성도 있어서 네.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고 하네요. 야, 이게 아주 더럽고 냄새나는 돈이니까 예? 그 와중에 그 1억 3천을 가로채는 인간도 있고 참 가지가지하네요. 예? 아니 그런데 이런 노총 그 와해 공작이 이 전 장관 선에서 결정되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한 번도 없을 것 같은데, 그죠? 그렇죠. 이게 뭔가 좀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네네. 지금 이제 이 수사 대상에는요, 이 전 장관뿐만이 아니라 이 전 장관 윗선에도 이런 와해 공작이 보고됐는지도 대상인데요. 네. 네, 그 이제 검찰은 임태희 전 그 대통령 그 실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나? 그리고 또 이채필 장관은 이명박 정부에서 노사협력정책국장, 기획관리실장,
차관, 장관을 두루 거친 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차관이던 시절에 그 위에 계셨던 박재완 전 장관에게도 보고했을까? 이런 가능성이 사실은 높다라고 높죠. 보면서 네. 윗선 개입 여부를 캐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 전 장관은 이제 소환됐을 때 언론에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공직에 있으면서 법률과 직업상 양심에 어긋나는 일을 하지 않았다라면서 혐의를 부인을 했고요. 네. 지난주에도 이제 제가 언급한 분이지만은 국민노총 지원을 위한 행동대장격으로 당시 활동했던 이동걸 전 경남진후위원장도 6월 27일에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네. 노동부 장관의 보좌관 역할인데 네. 오히려 노동계 죽이게 행동대장의 역할을 했다라는 사실만으로도 많은 국민들이 충격이다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네, 그러네요 진짜. 아 이거 행동대장 이거 저기 조직폭력배나 쓰는 그런 용어 아니에요? 아 이게 뭐 이래. 아 그리고 나 이게 뭐 답답한 게 있어요. 네. 네. 뭐 양심에 어긋나는 일을 뭐 하지 않았던. 아 양심은 누구 양심이요? 지 양심이지. 국민들이 볼 때는 이 양심이 썩어 빠졌을 텐데. 야 이게 말이라고 막 하네 그냥. 그죠? 네. 그런데 또 다른 노동부 장관 네. 보좌관도 구속된 소식이 들려옵니다. 어. 그러니까 전 구속됐- 노동부 아 참 가지가지네. 예. 네. 이제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와의 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네. 노동부 장관 보좌관 출신 이 삼성전자 자문위원회의 송영규 씨가 이제 구속이 얼마 전에 됐습니다. 아, 그러면은 송영규. 예. 이분에게 적용되는 혐의는 뭐예요, 도대체? 네, 그 송 씨는 참여정부 시절인 2004년에서 2006년 김대환 전 노동부 장관의 정책보좌관을 지낸 인물인데요. 네. 이제 이 사람이 박근혜 정권 시절인 2014년 2월에 삼성전자와 자문계약을 맺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래서 송 씨는 수억 원의 연봉을 받는 조건으로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에 대응하는 전략을 기획하는 등 노조와의 공작을 주도했다는 혐의를 받고요. 네. 그리고 이제 송 씨는 또 노조 활동은 곧 실업이다라는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노노 갈등을 유발하는 등 이런 전략을 수립했다고 파악되고 있습니다. 야 이런 인간들이 그 우리나라 정부 공무원이었다라는 사실이 참 네. 경악스럽네요. 네. 경악스러워. 아니 근데 이 와중에 또 노동부 공무원마저 노조 활동 방해를 도운 것으로 뭐 밝혀졌다는 그 언론의 보도가 나왔는데 네. 이게 사실인가요? 네, 뭐 이것도 이명박 정권 시절 이야기인데요. 이명박 정권 시절에 이제 이마트가 노조 설립과 노조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해서 이제 임직원이 처벌받은 적이 있는데요. 이제 당시에 이마트의 이런 위법 행위를 감시하고 감독해야 될 노동부 공무원이 네. 정부의 단속 계획 그리고 일일 상황 보고서를 이마트 측에 지속적으로 넘겨준 증거를 입수했다라는 아. 보도가 얼마 전에 나왔고요. 이게 야. 이제 광주지방노동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대단하네요, 진짜.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이걸 뭐라 그래요? 저기 조직에 들어가서 정복해내는 그걸 뭐라 그러죠 우리가? 첩자? 첩자 뭐 아 참 이런 진짜 어이가 없는 짓들을 많이 했네요 진짜. 예. 아니 진짜 노동부 내부의 정보인데 그걸 또 기업에게 건넨다. 이게 드라마에 나오는 영화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현실 속에서 일어나고 있었네요. 그러게 예. 말이에요. 네네. 진짜. 이 앞서 이 광주지방청 그 노동부 직원뿐만이 아니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일했던 노동부 공무원 이 아무개 씨도 노동부의 일일 상황 보고서를 2011년 2월부터 1년 가까이 이마트 인사팀에 보내줬다고 하고요. 이 보고서에는 이마트 노조가 가입한 민주노총 산하 주요 노조들의 동향이 망라돼 있었다고 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노동부 행정개혁위원회는 내부 정보가 유출된 경위에 대해서 조사에 나섰다고 합니다. 아 정말 노동부 공무원들 반성해요 반성. 정말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지. 근데 또 있어요. 또 있어요. 도대체 어떤 내용이 또 있을까요, 기자님? 네. 6월 30일자 한 언론 보도에서 이제 드러난 일인데요. 박근혜 정부 시절 이제 노동부가 불법 파견 소지가 강하다는 일선 노동청 보고서를 뭉개고 삼성전자 서비스와 협력사 관계를 합법 도급이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하기 한 달 전에 네. 한 달 전에 삼성과 직접 출구 전략까지 논의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제 이 불법 파견 의혹을 조사하던 이 노동부가 이제 2013년 8월 9일에 정아무개 차관이 참여했던 회의 직후에 원만한 수습을 위해 뭐 8월 말에는 삼성에 획기적인 개선안 제시가 필요하다라는 내용의 출구 전략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합니다. 아 그 정아무개 차관이요? 정아무개 차관. 아, 네네. 그 저도 그러니까, 잘 아는 분인데 참. 그렇죠. 아, 그분도 그러네요. 네, 이렇게 또 새로운 인물이 자꾸 나오니까 네. 앞으로 또 어떻게 또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정말 까도 네. 그 참 뭐 범죄 조직이네요. 네. 아니 노동부 공무원이 삼성 직원입니까?
이거 뭐 삼성을 위해서 일을 하고 말이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름 바꿔야 돼 이게. 에? 노동자를 보호하지 못한 노동부 아닌 거죠 이게. 그러니까 노동 탄압부로 바꿔야 되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저희 주 소장님의 혈압이 더 높아지기 이전에 저희 여기서 정말 씁쓸한 소식들만 전해드린 것 같아서 죄송하다라는 말씀을 왠지 드려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만 꼭 알아봐야 하는 이슈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내일 이슈로 전해드렸습니다. 내일 이슈 연 기자님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네네. 이제 조 소장님 혈압 네. 저도 상당히 걱정되는데 그럼에도 네. 이번 기회에 제대로 된 이제 수사를 해서 이 관련자들을 발본색원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는 노동부 공무원들이 노조와의 공작에 개입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 네. 진정 노동자를 위한 노동부로 거듭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아마도 많은 분들의 마음과 같은 바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연 기자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좋은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